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승이고요. 도래할 민주주의를 기다리면서 혐오윤리와 정치를 어떻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선 때요. 선거 이유가 더 걱정인데, 총선의 흐름은 정책과 공약 그리고 인물은 뒷전이고 상대방에 대한 극단적 혐오를 조장한 형태로 진행되었죠. 정치적 부족주의가 극에 달한 느낌입니다. 정치적 부족주의란 정치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유권자들이 지지 정당을 따라서 정파적으로 대립해야 하는 양상이 이상화되면서 등장한 개념이죠. 부적 정체성은 자기 집단에 대한 강력한 중심을 형성하며 대립하는 집단을 함께 갈 수 없는 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죠. 나아가 대립 집단에 대한 정서적 경멸 혐오를 기반으로 강력한 부족화가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다른 집단에 대한 폭력까지 일어나곤 하죠. 혐오 표현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을 지닌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모욕, 멸시, 위협하거나 차별 및 폭력을 선동하고 정당한 것이죠. 정치 내 혐오 표현이 급속히 확산되고 선거 과정 등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기제는 진영 정치에 기초되는 혐오의 정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정치 진영은 편가르기 형태의 집단주의 문화를 확산시켜 다원주의를 훼손시키고 민주주의 기본인 토론과 타협을 어렵게 하고 있죠. 지나친 집단주의를 부추겨 진실이 왜곡되고 보고 싶은 것 보는 반지성주의로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죠. 특별히 소셜 미디어상 혐오 표현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2024년 4.10 총선이 가까우면서 정치 유튜브 채널에는 욕설, 혐오, 비방 발언이 난무했죠. 유튜브 진행자는 예비 후보의 거친 발언을 제지하기보다도 오히려 부추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분노가 자양분 양극화는 상대방을 악마하여 지체 공분을 불태웁니다. 소셜미디어는 진실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좋아요, 댓글, 공유, 클릭 수 등의 모호한 지표인 참여들을 우선시하죠. 주시하시- 주지하다시피 참여도가 높은 온라인상 혐오 발언은 오프라인으로도 이끌어집니다. 유세장에서 지지자들의 분노에 불을 댕기기 위하여 혐오 표현으로 지지자를 자극합니다. 혐오 정치는 소셜미디어와 만나 허위 정보, 오정보, 알고리즘 등을 통하여 학정 편향을 확대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악화됩니다. 선거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면 결과에 대한 승복도 쉽지 않습니다. 혐오의 정치로 사실 자본이 약화되고 갈등의 폭은 더욱 커지고 갈등 해결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레비스키와 지블레시스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각국의 사를 통하여 민주주의 버팀목은 제도가 아니라 관용과 절제의 규범이라고 지적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는 디지털 기술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의 자정 노력과 디지털 시민의 성취함 및 깊은 책임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죠. 정당한 막말, 혐오, 발언자 등은 공천 과정에서 원천 배제될 수 있도록 당내 윤리 규범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도 누가 혐오 정치로 이득을 취하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가 나서서 소용돌이치는 혐오의 파고를 넘어 양극화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달을 놓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민간 차원에서 브레이브의 브레이브 엔젤스라는 단체를 만들어 양극화된 정치 지형 속 진영 간 가구 역할을 하려는 시도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고, 이제 이게 굉장히 전체적으로 또 혐오와 정오 정치가 굉장히 문제되는 것, 이것이 이제 파시즘에 또 연결돼서 좀 얘기하도록 했습니다. 그 파시즘 망령이 점차 지구 전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파시즘은 흔히 경제 위기와 실업률 증가, 중산층의 해체로 인한 사람들의 불만과 원한과 분노에 싹트죠. 푸틴과 트럼프를 위시해서 짐바브웨의 무가베, 캄보디아의 훈센, 우간다의 무세베니, 니카라과의 오르테가, 르완다의 키가메, 필리핀의 두타르테, 이집트의 압델 파타 LCC, 특히 에르도안 등은 모두 국가적 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분노와 불만을 이용하여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해 줄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트럼프 이전에도 히틀러, 무솔리니처럼 파시스트만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사람들의 불만 신속하게 이용할 방법을 알고 있었고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파시스트는 자원 규모로 시작하지만 민주주의가 그 합의와 타협 절차 때문에 위기 해결에 지지부진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극적인 사건이 벌어질 경우 신속하게 대중들의 원한에 불을 지펴 지지를 받아 급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선동과 가짜뉴스 생산에 능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파시스트란 전체 인민의 대변자임을 자처하며 소수자들과 이민자들 같은 타인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어,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폭력을 사용한 자들입니다. 미 국무부 장관을 지낸 메들린 그 올브라이트는 2018년에 발표한 저서 파시즘 경고에서 불만과 원한에 대해 합리적이며 비판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경멸하는 문화는 선동가들에게 이용당하기 매우 쉽다는 점과 가짜뉴스에 휩쓸려 들어가는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미국처럼 그런 합리적이며 비판적인 기반이 없을 경우에 경제 위기가 인종 갈등, 부패 스캔들, 테러 사건, 개수는 자연재해들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예상치 못한 전쟁에 휘말려 더 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죠. 한국에서도 극심한 양극화와 단면한 경제 불황도 큰 문제있지만 지구 적자로 인해 경제 불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또 기후 변화로 인해 2040년대부터 북반구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식량 폭동이 일어날 때 그 혼란과 무질서를 극복할 강력한 거리 체제를 요구하게 되어 개인이 잘 희생하더라도 파시스 정권을 요청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결국 지구 적자로 인한 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로 인해 파시즘의 망령이 점차 지구 전역을 덮어가는 현실 속에서 종교는 사회적 책임과 비판적 더 예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존엄, 특히 소수자들과 이민자들 생명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대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 지금에도 굉장히 이제 혐오 정치가 또 윤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 혐오는 그 굉장히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유럽과 미국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나라 좀 약한 편인데도 그 이유가 첫째 생존 불안입니다. 대부분 한국인들은 그 끊임없이 생존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직과 해고, 걱정, 사업가, 장사, 걱정, 자식 뒷바라지 걱정, 병 걱정, 노후 걱정 등에서 자유로운 한국인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들었음에 따라서 생존 불안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불안과 고독은 비례관계에 있는데 한국인들의 개인 단위로 파피다됨으로써 고독자가 된 것 역시 불안 수준을 큰 폭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봅니다. 생존 불안이 심해질수록 이주민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 일자리나 생존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 등에 대한 각종 괴담이 말해주듯 이주민은 범죄와 관련된 불안을 부추기는 대상을 간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울증입니다. 병든 사회가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가정의 붕괴로 인해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애정 결핍자가 되어 인생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을 우울주의에 경도되도록 만드는 심리 배경으로 정합니다. 애정 결핍자는 사랑을 받으려면 혹은 버림받지 않으려면 자신이 우울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회에서 갑질을 비롯한 학대를 개각이나 지금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돈을 기준으로 사람 위기를 정하고 그 자잘한 위기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학대 위기 사회에서는 학대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학대 당한다는 것은 학대자에 비해서 자신이 1등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대당한 사람이 우울증을 추구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일부 한국인들의 이주민을 깔보고 혐오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우울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신이 우울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안도감, 우울감, 쾌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혐오 현상 중 가특히 할 만한 점은 노인 혐오가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꼰대라고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틀딱 등으로 지칭하면서 노인에 대한 혐오 감정을 거칠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 노인 혐오라는 것은 우선 청년 세대의 불행한 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한국 사회를 그 헬조선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 말은 한국에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마치 지옥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힘겹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헬조선 만든 것은 젊은이들이 아니라 기성세대라는 것이죠. 따라서 젊은이들은 한국을 헬조선 만들어버린 기성세대 분노합니다.
헬조스의 말은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 항의하는 쪽을 감정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거부감과 노인 혐오감이 심각 수준 이런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길 상황이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 혐오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여성 혐오가 심합니다. 서구 이론가들은 여성 혐오를 동물성 혐오에 근거해 설명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서구 혐오 이론가들이 혐오의 대상이 동물성 혹은 인간 동물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저도 여성을 동물성의 대변자로 혹은 상징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동물성 혐오는 자연스럽게 여성 혐오로 여집니다. 서구의 종교와 신학의 당월 면역 중 하나는 여성 혐오입니다. 헬레니즘과 기독교 전통은 여성을 남성보다 일등하고 불완전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인간의 온갖 불행과 고통 원인을 여서 찾았습니다. 오늘 한국은 경제력을 남자다운 남자의 어떤 조건을 여겼습니다. 이 청의를 돈을 기준으로 잘 표현하면은 한국 사회 맨 위에는 돈 잘 버는 남자, 그 아래는 여자, 맨 아래는 돈을 못 버는 남자가 위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자보다 아래 있는 남자, 곧 돈을 못 버는 남자가 빠른 속도 증가해 왔다는 데 있습니다. 돈 없는 남자들도 여자와 연애를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곁을 주지도 않습니다. 여기 남자들이 찬 딜레마 있습니다. 그들은 다가서고 싶지만 여자들이 곁을 주지 않는다. 자기를 미달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성 혐오는 이솝보화소 여우의 심포도처럼 남성은 자기 합리화와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혐오는 처음에는 김치녀, 된장녀, 담론 등에서 출발했습니다. 즉 돈을 기준으로 남자를 차별하는 여자들, 돈을 밝히는 여자들에 대한 일부 남성의 분노에서부터 여성 혐오가 출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를 남자로 보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분노가 여성 혐오의 밑바탕에 깔렸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여성 혐오는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는 빈곤한 남성들이 증가하면서 초래한 병적인 사회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한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혐오를 비롯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등 여러 혐오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인간 혐오의 병적이어 극단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혐오 현상을 예방하고 굴절하는 방법은 앞에 언급한 일반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별도의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이 혐오가요, 여성 혐오, 노인 혐오, 그리고 다양한 이주인 혐오도 있고, 또 사실은 이제 중산층 붕괴되고 여러 가지 힘들면서 전 지구적으로 또 이렇게 파신적인 혐오 정치가 있고, 굉장히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신의 감정을 긍정 정서 가운데서 그 공감과 사랑의 어떤 그런 윤리와 정치를 우리가 나아가줄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적자씨 연구체 용성했습니다.